어서 오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사담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소설은 고금난 작가님의 성소입니다. 고금난 작가님은 부산 소설가협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1994년 개간지 문단 겨울호의 단편소설 포구 사람들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의 소설 성소는 어떤 한 방면에 더할 수 없이 뛰어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또 이면에 숨겨진 반전의 실체가 정말 절묘한 이야기로 흥미를 자아냅니다. 자, 그럼 소설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화수담과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성소, 고금난. 여자가 옷을 벗고 있다. 천천히. 2달 동안 이곳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눈에 익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일 목욕탕 단골 손님이거나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여자가 다리장으로 들어와 때를 밀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아주 잠깐 망설였다. 손님 받을 준비도 되지 않았고 어깨도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흔쾌히 대답을 한 것은 오랜만에 때밀이 손님을 만났다는 반가움 때문이었다. 일단 손님을 받으면 대충대충 시키고 넘어갈 나도 아니지만 그녀 또한 얼굴 생김새로 보아 함부로 다룰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30 중반쯤 되었을까. 짙은 눈화장 때문에 까탈게나 부리겠다 싶었는데 막상 욕탕에서 세수를 하고 난 그녀의 얼굴은 의외로 온순한 인상이었고 눈 밑에 짙은 그늘까지 깔려 있어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저렇게 생긴 여자는 잘못하면 운명이 아주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지. 욕탕에 몸을 담근 여자를 훔쳐보면서 나름대로 점을 치던 나는 막상 때밀이용 침대에 누운 그녀의 몸을 보는 순간 조금 놀랐다. 여기저기 맞은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뚜렷했기 때문이었다. 붉고 푸른 멍이 섞인 것으로 보아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구나. 이런 몸을 치료하는 방법은 숙련된 때밀이에게 마사지를 받고 사우나를 하는 것 이상 좋은 것이 없다. 이태리 타월을 손에 쥐자 내 몸에 기운이 흐르면서 한바탕 일할 기대로 가슴이 설레었다. 예전 솜씨는 나오지 않겠지만 상처를 충분히 달래줄 자신이 있었다. 편안하게, 자, 힘 쭉 빼시고요. 나는 부드럽게 말을 붙이면서 그녀의 몸을 씻기기 시작했다. 여자는 많이 긴장해 있었다. 몸을 옹송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때밀이에게 몸을 맡기는 일은 자주 하지 않아 보였다. 한때는 때밀이 하는 여자들을 싸잡아 흉을 보던 시절이 있었다. 4대 욕심 멀쩡한 여자가 제 몸에 붙은 때를 남에게 맡기고 사람이 먹는 오이며 우유를 온몸에 바르고 설쳐대는 꼴을 바라보는 민망함이란.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그러던 내가 때밀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될 줄 어찌 알았을까.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건 표면에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세상에 존재하는 일, 특히 직업이란 것은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고 또한 누군가가 반드시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다. 어쨌거나 지금은
때밀이도 전문적으로 인정받는 시대다. 단순히 때미는 것을 도와주던 작업이 마사지를 병행하여 피부를 관리하고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 뜨겁고 시원한 욕탕 속의 즐거움과 자유를 맛보려고 일본 여성들까지 몰려오고 있는 판이니까. 때밀이라고 부르던 것도 목욕관리사라는 듣기 좋은 이름으로 바뀌었다. 때를 미는 기술과 피부 관리법을 가르쳐 목욕탕의 취직을 알선하는 학원까지 생겨났다는 소문이니 세상이 참으로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싸한 이름을 갖다 붙여도 때밀이는 결국 때밀이일 뿐이다. 그리고 그 일은 생활력 강하고 힘이 좋은 여자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직업일 따름이다. 종일토록 욕탕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볼 것 못 볼 것 다 보게 되고 좋은 일 굳은 일 또한 겪을 수밖에 없지만 미천 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어디 흔하겠는가. 그러나 그 일은 오래 할 것이 못 된다. 돈이야 벌겠지만 잘못하면 병도 함께 얻을 테니까. 나처럼. 여자들, 특히 나에게 몸을 맡겨본 여자들은 목욕비의 3배가 넘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바람에 나 같은 사람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자는 듯이 누워있던 여자는 겨드랑이 부분을 씻기려고 오른쪽 팔을 건드리자 낮게 비명을 토했다. 아파요. 나는 깜짝 놀라 손바닥으로 어깨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었다. 50겨 나를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팔을 많이 썼나 보죠? 네, 그림을 그린다고 좀. 여자는 변명하듯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림요. 갑자기 여자에게 친근함이 느껴져서 나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조심하세요. 이 변비통이라는 것이 어줍잖게 보여도 뿌리를 빼지 않으면 고질병이 되기 쉽지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면 그림을 그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고는 딸아이가 대학에서 그림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려다가 참았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입을 다문 것은 그런 것들이 명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다. 나는 딸이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뒷감당을 할 수 없거니와 명희 자신이 살아가기 고달프지 않을까 여겨지기 때문이다. 무슨 일일까? 그림을 그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면 확실한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성이 강한 여자라는 뜻인데 이 좋은 세상에 폭행을 당하며 살다니. 그러나 더 이상 물을 수 없다. 그것은 최소한의 예의다. 그동안 내 손을 거쳐간 여자들 중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이런 상처를 달고 오는 이가 있었다. 멍든 자리를 마사지하는 동안 그녀는 눈물을 찔끔거리거나 당장이라도 헤어질 것처럼 거품을 물었지만 잊을만 하면 다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다. 그녀가 한결같이 하는 말은 손찌검을 당하면서도 함께 사는 이유가 자식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충분히 그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릴지 몰라도 나는 공감할 수 있다.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순간순간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몸을 도사리고 있던 여자는 등을 밀 즈음이 되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뜨거운 타올로 거득거득 그녀의 어깨를 풀어주었다. 가끔 있는 일이지만 손님 중에도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사람을 멀리해왔었고 인연을 만들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 믿음도 바뀌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을 만들 수 없듯이 사람은 결코 인연을 만들지 않고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다. 이 동네 사세요? 슬쩍 물었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2달 전에 이 변두리 동네로 돌아와서 옥천탕 건너편에 있는 연립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동네는 별로 변한 것이 없었다. 그 당당하던 옥천탕은 힘과 권력을 잃어버린 퇴역 장군 같은 모습이지만 건재해 있었고 옥천탕 주인 부부도 한평 남짓 한 방에서 손님을 기다리거나 잔돈을 거슬러 주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굳이 달라진 것을 찾으라면 1,000원짜리 지폐를 받고 200원 잔돈을 거슬러 주던 목욕비가 4배 이상 뛰어올랐다는 것과 산중턱에 뜬금없이 모텔이 들어서고 그 옆으로 옥천탕 언니의 심사를 불편하게 만드는 제일목욕탕과 몇 개의 새 건물에 상점들이 생겨났다는 정도이다. 세월이 흐른 것이 아니라 마치 정지해 있는 시각 속을 나 혼자 힘겹게 해지고 다니다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나는 30대 초반을 딸아이와 함께 옥천탕에서 보냈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그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 법이었다. 생선을 잡으려면 그물을 손에 넣어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머릿속에 글이 들어 있어야 하듯이 나는 살아가는 무기로 이태리 타워를 택한 셈이었다. 2년 동안 옥천탕에서 솜씨를 익힌 뒤 좀 더 조건이 좋거나 혹은 수입이 더 많은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다행하게도 가는 곳마다 내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주인들은 행여 다른 곳으로 갈까봐 나를 붙잡고 늘어졌다. 때밀이가 괜찮다는 소문이 퍼지면 손님은 늘게 마련이기 때문이었다. 일을 시작할 때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한 직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저 하루하루에 충실했을 뿐이었는데 어느 날 쌓여진 세월의 부피에 스스로 놀라고 말았다. 어깨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아마 죽는 날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지 않고 살았을 것이 분명했다. 느닷없이 찾아온 변비통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만들었고 나는 비로소 강산이 2번씩이나 변하는 시간을 오로지 일에만 매달려 살았음을 깨달았다. 그랬다. 일은 내게 그동안 절벽 끝에 매달려서 유일하게 의지한 밧줄이었다. 처음에는 팔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저 빨리 나아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조급할 뿐이었다.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으며 한약방에서 침이며 쑥뜸이며 부항이며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팔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질 뿐이었다. 쉴 새 없이 팔을 쓰는데 나을 리가 있나. 쉬어주라는 신호야. 기계라도 그만큼 써먹었으면 고장나겠다. 웬만큼 돈도 벌었겠다. 이젠 바깥 구경도 좀 하고 살아. 나이가 몇이야. 동료들의 충고를 귓전으로 흘려들은 것은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마땅히 낙으로 삼을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거기다가 대학에 입학한 명의도 기숙사로 들어가 버려서 곰살맞게 내 몸을 염려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 배짱으로 일을 했다. 할 줄 아는 것은 오직 사람 몸에 붙은 때를 씻어내는 것과 목욕탕을 청소하는 일 뿐이었으니까. 반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 목욕탕 안에서는 물을 만난 고기지만 밖에 나오면 매사가 서툴기 짝이 없었다. 이럴 테면 한껏 치장한 여자를 보면 나이는 물론 피부색이나 몸매며 성격을 좀 취할 수 없는 것이다. 화장을 지우고 옷을 몽땅 벗었을 때야 비로소 여자가 몇 살쯤 되었는지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 짐작할 수 있다. 거기다가 한 번쯤 때를 미뤄본 여자라면 성질이 어떠한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까지 대충 알아낼 수 있다. 두어 명 있던 손님마저 나가버린 탕 안에는 그녀와 나뿐이었다. 나는 뜨거운 물이 나오도록 꼭지를 조금 틀어놓았다. 옥천탕 언니가 보면 손님도 없는데 물을 틀어놓았다고 기절할 일이지만 이렇게 사람이 없고 조용하면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다. 뜨거운 물이 뿜어내는 수증기와 물 흘러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일할 때 마음이 가장 편하다고나 할까. 한창 바쁘게 일을 할 때는 하루에 18명을 계속 받았던 적도 있었다. 서울에서도 부자들만 모여 산다는 강남 S아파트 상가 지하에 자리한 목욕탕에는 때밀이만 해도 5명이나 되었다. 물은 자화소 시설을 갖추어서 몸에 착착 감길 만큼 매끄러웠고 사우나실도 황토, 맥반석, 수증기까지 골고루 갖추어 놓았다. 욕탕도 수영장같이 넓은 온탕, 냉탕에다 쑥탕, 황토탕, 소금탕과 저주파 기기를 설치한 마사지탕까지 입맛대로 들락거릴 수 있게 해놓았다. 거기다가 휴게실 한켠에 김밥이며 찹쌀 수제비를 파는 간이 식당까지 있어서 한번 들어왔다 하면 서너 시간 좋게 땀을 빼며 수다를 떨고 갈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나에게 몸을 맡기기 원했다. 다른 때밀이들이 한두 명 시키는 것도 벅차서 땀을 뻘뻘 흘렸지만 나는 항상 기운이 넘쳤고 온갖 서비스를 아끼지 않았으니까. 때는 힘으로 미는 것이 아니다. 때밀이의 생명은 피부를 가늠하는 기술과 유연한 자세라는 것을 나는 일찍이 터득했다. 말하자면 살결이 희고 약한 사람에게 낡은 이태리 타월 속에 얇은 면 타월을 넣어 쓴다거나 성격이 괄괄하고 급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새 것에 손바닥을 그대로 밀착해서 강하게 밀어야 한다는 것 등은 기본이었다. 나이나 직업에 따라서 때미는 방법도 달라졌다. 때미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 마사지나 안마에 더 신경을 쓸 것인가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판단하고 결정할 상황이었다. 마사지 재료는 조금 귀찮아도 살구 씨앗을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갈아 다시마 액을 충분하게 섞어서 사용했다. 안마는 마음 먹고 안마사에게 배웠지만 스스로 개발한 기술도 많았다. 가령 피로가 잔뜩 쌓인 사람에게는 아예 침대 위로 올라가 체중을 실어 차근차근 밟아준다거나 변비로 고생하는 여자들에게는 아랫배에다 올리브 기름을 듬뿍 발라 두 손바닥을 펴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었다. 또한 장이 안 좋은 사람은 그 반대로 돌려서 내장을 풀어주면 반드시 효과가 있었다. 거기다가 가슴과 엉덩이가 처지지 않게 올려주는 경락도 배워서 젊음 유지에 시간을 투자하는 여자들에게 써먹기도 했다.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런 기술들을 멋진 동작과 겸해서 활용했다. 한번 서비스를 받고 난 여자들이 잠깐만에 한 10년쯤 젊어졌다는 착각이 들도록. 그러다 보니 한 달 수입이 몇백만 원을 거뜬하게 넘어설 때가 많았지만 돈을 쓸 일도 없었고 쓸 줄도 몰랐다. 사람들은 지독하다고 혀를 내두르며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이상도 하지. 왜 지독하게 보였을까? 나는 참으로 신바람나게 일을 했었는데. 지독하다는 말의 어감이 싫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나는 남편과 헤어진 이래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눈물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흘리는 사치로운 투정일 뿐이라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결국 나는 눈물을 흘릴 만큼 한가한 마음이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말이다. 내 손가락에는 지문이 없고 손바닥을 워낙 많이 써먹어서 손금도 찾기 어렵다. 그래도 이 일이 힘들다고 지청구한 적이 없었다. 살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직업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일이 주는 재미에 빠져들었는지 모른다. 빠져든다? 빠져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정말이다. 여자의 몸을 구석구석 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명이 나면서 대단한 의식을 치르는 것과 같은 기분에 빠져들 때가 있었다. 발가락에서 시작하여 발등, 발목, 허벅지, 배, 허리, 가슴, 다시 종아리와 엉덩이, 등과 목덜미 쪽으로 때를 밀다 보면 가끔은 그들이 내 손에서 거듭난다는 착각이 들었는데 그럴 때 나는 아주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이 되었으니까. 이 여자의 경우도 그렇다. 죽은 듯이 눈을 감고 있는 여자의 얼굴은 처음과 달리 홀가분하게 보인다. 어쩌면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새로운 일을 감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안다. 옥천탕으로 오기 전 이 일에서 손을 떼고 벌어놓은 돈으로 조그만 구멍가게나 하나 버리면 소일거리가 되지 않을까 궁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일을 해본 적 없는 내게 그것은 보장되지 않는 미지의 세계였다. 내 의식 속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이 뿌리마다 달려있는 튼실한 감자처럼 주렁주렁 자리 잡고 있었다. 밝은 햇살 아래 서 있는 것은 물론 종일토록 옷을 입고 있는 것조차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내가 이곳저곳 일자리를 찾다가 옥천탕으로 연락을 했을 때 주인 언니는 마침 자리가 비어 있다고 했다. 글쎄, 장사가 옛날 같지 않아. 그러니까 땜리가 붙어 있을 리 없지. 그래, 돈 벌겠다는 생각이면 아예 오지 않는 게 낫다니까. 마음 같으면 이 머리 아픈 장사를 당장 때려치우고 싶지만 대드는 사람이 있어야지. 왜 그렇긴 여기저기 목욕탕을 날아갈 듯이 지어놓았는데 같은 돈 주고 구닥다리 목욕탕에 누가 오겠어?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서 문제야. 로마가 왜 망한 줄 알아? 목욕탕에 돈 퍼부는 거 보면 나라 꼴이 걱정이라니까. 목욕탕 잘 짓는 것이 나라가 망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지만 시설은 고칠 생각 않고 손님 없는 것 탓하는 것이 앉은뱅이 앉아서 용 쓰는 것을 보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딱히 갈 만한 곳이 없어 고민하던 나에게 옥천탕은 안성맞춤이었다. 바닥 청소까지 내 손으로 해야 했으니 강남 시절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진 신세였지만 시간 보내기는 그저 그만인 셈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 곳에서 훌륭한 대접을 받고 떼돈을 벌며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건 편한 일이었다. 정말 그렇다면, 정말 관심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는 안다.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결점을 은근히 즐기려는 속성이 있음을. 모르긴 해도 내가 어떤 연유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알게 된다면 두고두고 입반찬으로 삼을 것이 틀림없다. 옥천탕은 등미는 손님조차 일주일에 한두 명이 드는 것이 고작인 곳이지만 다행히 주인 언니가 자판기를 들여놓지 않는 바람에 음료수 판매는 내 몫으로 남았다. 가뭄에 콩나듯 찾아오는 손님들이 음료수인들 많이 팔릴까마는 이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이었다. 돈이야 딸아이를 시집 보내고도 늙음악을 보낼 만큼 충분히 벌어놓았으니까. 노후 문제도 염려 없다. 걱정이 있다면 딸 명희가 가끔씩 아버지에 대한 것을 물어오는 것이다. 나는 아직도 아이의 물음에 대답해 줄 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엎드린 여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그녀에게 폭행을 가한 남자의 얼굴을 상상해 본다. 이 여자의 남편은 무엇을 원했을까? 이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무엇을 원했을까? 그리고 나는 내 남편에게 어떤 여자였을까? 남편은 명희가 5살 나던 해 겨울 저 세상으로 갔다. 미련하게도 나는 남편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될 것이라 믿었고 평생 갇혀 지내더라도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자신을 달래고 있었다. 선고를 받은 지 얼마지 않았기에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형이 집행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 겨울 면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모를 수 있었을까. 나는 그가 죽은 뒤에야 소식을 받았는데 남편의 경우 가족과 마지막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다. 몇 년 전 조직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폭력배 6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는 뉴스를 보고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 문민정부 대통령이라 자처하는 사람이 집권하던 기간 동안 57명의 사형수에 형이 집행되었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다. 세상 어딘가에 나처럼 소가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자 조금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나는 그 위안에 얼마나 치를 떨었던가. 어쨌든 나는 명의를 얻고 도피 아닌 도피 생활을 시작했고 명의는 흔히 말하는 애비 없는 자식으로 자랐다. 그러나 정작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혼자 사는 여자가 겪는 고달픔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부끄러운 그의 죽음이었다. 그동안 누군가에게 남편이 병에 걸려 죽었다거나 교통사고로 죽었다거나 하다못해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넋두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었던가. 유괴범. 돈 때문에 죄 없는 남의 생명을 앗았으니 자신의 목숨도 내놓아야 한다는 논리 앞에서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다. 더군다나 그가 죽인 사람이 어린아이였다는 사실 앞에서는. 텔레비전에서 공개적으로 범인을 찾기 시작했을 때 나 또한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욕을 했던가. 내 남편이 온 나라를 분노케 한 유괴범이라는 사실을 나는 어쩌면
그렇게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까? 남편은 참으로 평범한 사람이었다. 악한 사람도 아니었고 모진 사람도 아니었으며 잔인하다는 말과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내성적인 남자였다. 그는 다만 엉뚱한 방법으로 가난을 벗어나고자 했던 분별력 없는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나는 안다.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죽였다는 것을. 나는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는다. 몰라도 될 일을 너무나 상세하게 일러주기 때문이다. 사람 하나쯤 죽인 일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 텔레비전은 제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사건 경위를 알려주고 시시콜콜 일러주어서 오히려 불안하다. 강남에서 일할 때였다. 휴게실에서 잠시 쉬는 동안 텔레비전에 우연히 눈길을 주었는데 화면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외국 영화의 한 장면이었지만 교수형을 당하는 남자의 얼굴 위에 남편의 얼굴이 겹쳐지는 바람에 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소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동료들은 일을 무리하게 해서 빈혈이 생긴 거라고 혀를 끌끌 찼다. 그때 나는 빈혈 때문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남편이 저런 식으로 사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지만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입을 틀어막았던 것이다. 남편이 죽은 뒤 처음 얼마간은 내 처지를 분별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의 냉담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원인 제공을 했을 거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집안이 부끄러워서 원. 아무튼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니까. 성공한 사람이 집안의 자랑이 되듯이 범죄자가 가문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결국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택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다. 20년 전에 명희를 데리고 이 동네로 올 때 열심히 뜨개질하던 옷을 중간에서 잘라버리는 것처럼 모든 인연들을 끊어버렸다. 지금까지 그 결단을 후회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은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명의를 지키는데 최선이라 여기며 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명의가 성장하면서 나는 새로운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뼛속에서 찬바람이 이는 느낌이다. 어쨌거나 그날 이후 나는 욕탕 안에서 숨어 살아온 셈이다. 명희는 내가 어렵게 때밀이 기술을 배우는 동안 내 옆에서 혼자 노는 법을 익혔고 내가 이곳저곳 좋은 일자리를 찾아 옮겨 다닐 때도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인지 스스로 터득하며 자라난 아이다. 그 아이는 속을 썩인 적이 너무 없어서 오히려 나를 걱정하게 만들던 아이였다. 명희는 그림을 잘 그렸다. 혼자 노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것 같았다. 학원에 보낸 것 외에는 뒷바라지 한 것이 없는데 서울에서도 뛰고 나는 아이들만 들어간다는 대학에 들어간 것이다. 간혹 내게 그런 딸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딸이 있는 줄 몰랐네. 요즘은 수월하게 대학에 들어가주는 것도 큰 효도라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도 오히려 저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앓았었다. 나는 그저 명희가
평범하게 자라서 적당한 짝을 만나 아들, 딸 낳고 수더분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아이가 걸어가는 길은 감히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높은 세계인 것 같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자식을 보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정말로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그 아이가 나아갈 길에 실질적으로 있어야 할 조건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명희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을 때, 혹은 그 아이를 마음에 들어하는 청년이 나타났을 때 바람막이가 되어 주어야 할 것들, 이를테면 좋은 집안 내력이라든가 재산과 명성을 가진 부모라든가 울타리가 되어줄 든든한 배경이 없는 것이다. 결혼이 당사자만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유대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갖추지 못한 셈이었다. 아니다. 가지지 못했거나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조금 불편하고 미안한 일이지만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내 염려는 역시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남편의 죽음이다. 그 죽음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다시 올려질까 무서운 것이다. 알게 모르게 남편을 죽음으로 모은 나의 어리석음이 탄로날 것이 두려운 것이다. 한 무리의 젊은 여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들어오는 바람에 목욕탕 안은 갑자기 활기가 넘쳐났다. 물 끼얹는 소리와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 여자는 놀란 듯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비누 거품으로 여자의 몸을 마사지하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정성껏 감겨 마무리 작업을 마쳤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은 그녀는 뽀송뽀송해진 살결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주 낮은 그러나 진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다음에 한 번 더 오세요. 오늘은 재료가 영 마땅치 않아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그러더니 그녀는 욕탕 속으로 들어가 머리끝까지 물에 잠기기를 반복했다. 마치 숨을 오래 참는 연습이라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영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이상한 조바심이 일었다. 잠시, 아주 잠시 동안 이 시각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온 여자들이 귀찮게 여겨졌다. 나는 그녀의 몸을 씻겨주면서 느낀 그 이상한 평화로움이 끝났음을 알았다. 사실 이런 떼거리 손님들은 내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내가 부러워하는 여자는 보탬이 되지 않는 바로 이런 여자들이다. 예를 들면 고래고래 울어대는 아이에게 악다구니를 해가며 피가 배이도록 씻기고 또 씻기는 여자. 수영장인지 목욕탕인지 모르고 날뛰는 아이들을 보고도 귀여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거나 빽빽 소리만 질러대는 시끄러운 여자들. 그리고 해산일을 앞둔 젊은 여자들. 잘 여문 바가지를 엎어놓은 듯 불러진 배를 안고 뒤뚱거리는 모습을 보면 내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절로 미소가 스민다. 얼굴을 까맣게 덮은 기미와 종아리와 배에 허옇게 튼 살까지도 곱게 보이는 것을 그녀들은 알고 있을까? 또 있다. 7이나 8명의 아이를 낳아 길러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아들 손자 자랑에 짐이 마르는 할머니들도 내겐 부러움의 대상이다. 구겨진 옷처럼 주름진 살갗, 크고 작은 저승꽃이 만발한 얼굴과 흰 머리, 오래된 집의 기둥처럼 틀어지고
굽은 등과 다리는 금방이라도 복상 내려앉을 것까지 위태로워 보이지만 늙은이들은 할 일을 무사히 마치고 휴식하는 사람처럼 편안함과 안도감이 함께 느껴진다. 도구를 챙겨 탈의장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옷을 꺼내어 입고 있었다. 그런데 새 옷을 따로 준비해 왔는지 들어올 때 입었던 옷이 아니었다. 속옷이야 갈아입을 것을 가져오기 마련이지만 겉옷까지 말끔하게 바꾸어 입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다. 이 동네에 사는 분이 아닌 모양이네요. 그녀는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희 모텔에서 묵고 있어요. 아, 그랬군요. 옆에 제일 목욕탕도 있는데. 조용한 목욕탕을 찾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여자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다. 고마워요. 아이고 무슨 그냥 씻어드린 것도 아닌데요 뭘. 다음에 오시면 좀 더 서비스해 드릴게요. 아마도 사실 오늘 밤 다른 곳으로 떠날 계획이거든요. 어쩌나 그럼 다시 보기 힘들겠군요. 나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그때였다. 탈의장 밖으로 걸음을 옮기던 여자가 몸을 돌리는가 했더니 사뿐사뿐 걸어서 내게 다가왔다. 그러고는 두 팔을 벌려 나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소곤거렸다. 고마워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안아준 사람이 있었던가. 여자가 탈의장에서 나간 뒤에도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그녀가 건네준 10,000원짜리 한 장을 만지작거리면서 화요일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다. 어제 밤늦게 명희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일요일 여유를 즐기듯이 집안에서 빈둥거리며 보냈을 터였다. 명희는 월요일 밤이면 아무리 늦어도 내게 전화를 한다. 엄마, 엄마! 그 아이는 입버릇처럼 반복해서 나를 불렀다. 고생 많지? 하고 물었을 때 명희는 작업실에 계속 있어서 고생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노라고 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있어서 엄마조차 있었다고 꼬리를 달았다. 이런 말하면 섭섭하겠지만 정말이야 엄마. 밝은 목소리가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처럼 나를 감미롭게 만들었다. 발의 상태가 어떤지 물었을 때 괜찮다고 했지만 명희는 단호했다. 병원에 갔다 왔는지 확인할 거야. 내일 밤에. 서로 간섭하고 간섭받고 확인하고 확인받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한다면 그 아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어젯밤 명희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점심을 먹고 버스 정류소로 나왔다. 문득 건너편 산 밑에 그녀가 묵고 있다는 모텔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여자는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났을까? 모텔에 묵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아 남편과 함께 왔는지도 모르지. 주먹을 휘두르는 남자들은 여자를 달래는 방법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던데. 그래, 이혼보다야 함께 사는 게 훨씬 낫지. 티격태격 지지고 볶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도 축복인 게야. 나는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혼자 고개를 주걱거렸다. 수많은 여자들의 몸을 식여주었지만 그 여자처럼 고마워했던 사람도 없었지. 나 역시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남의 몸을 식여본 적이 없었고 여자가 그것을 감지해 주었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어젯밤 참으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리고 꿈에 남편을 보았었다. 가끔 꿈에 나타나는 남편은 아이의 목을 조르는 포악한 얼굴이거나 목이 매달려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나 혹은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한사코 그에게 멀어지려고 몸부림쳤다. 아무리 도망을 가도 남편은 내 앞에 서 있었다. 밤중에 불을 켜놓고 잠드는 버릇이 생긴 것도 그런 연유에서였다. 그런데 어젯밤 남편은 웃고 있었다. 명의를 얼으면서 웃던 부드러운 웃음이었다. 나는 너무나 신기해서 뒷걸음질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잠에서 깨어났었다. 빈 방에 홀로 앉아 다른 때와는 달리 남편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못 견디게 보고 싶어졌다. 버스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좌석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자리에 가 앉았다. 아래 마을 쪽에서 구급차 한 대가 사이렌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올라오고 있었다. 사고가 났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내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죽음과 연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옥천탕으로 오기 직전에 겪었던 일이었다. 여름이 중턱을 넘어서자 손님이 서서히 끊기면서 새벽에는 아이의 빈 욕실을 지켜야 하는 판이었다. 하루 걸러 새벽 목욕을 오는 단골 할머니는 그날도 첫 손님이었다. 나는 휴게실 평상 위에 앉아 할머니가 옷을 벗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렇게 곱게 늙은 사람은 죽음의 길도 곱게 갈 것 같다는. 노인네가 지나치게 정정하면 시끄럽기 마련인데 워낙 예의 바르고 조용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할머니였다. 나는 할머니가 욕탕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끈한 바닥에 엎드려 새벽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꿈속에서 머리를 곱게 빗은 할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나에게 웃음을 보내며 손을 들어 보였다. 고마워요.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조금 전에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사이에 저리도 말끔하게 옷을 입었을까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데 옥양목 찢는 것 같은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발가벗은 처녀 하나가 욕탕 문을 열고 나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정신없이 욕탕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물 위에 떠 있었다. 팔을 옆으로 벌리고 있는 것이 가만히 수영을 즐기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흰 머리카락이 할미꽃 홀씨처럼 사방으로 퍼져서 얼굴이 후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밝아 보였었다. 나는 처녀가 욕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모양이었다. 모든 일들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던 것이다. 할머니는 이미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 상태였다. 주인이 연락을 했던지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할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가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지나갔다. 주인은 가족들이 야근밖에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큰 숨을 내쉬었지만 나는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느라 제법 시달렸던 기억이 새롭다. 조금만 일찍 손을 썼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가족들의 원망도 많이 들었다.
정말이었다. 평소 잠을 짙게 자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동안 내 잘못이라는 죄책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의 성품으로 미루어 볼 때 번거롭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았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할머니 가시는 길에 도움을 주었다고 믿기로 했다. 버스는 곧 출발했다. 구급차를 숨가쁘게 따라가는 경찰차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커브를 도는 바람에 시선이 가려지고 말았다. 하루를 쉬고 나면 뒷날은 대체로 손님이 들기 마련이었다. 두 여자 손님이 등을 밀어달라며 욕탕 안에서 몸을 불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저께 무리하게 팔을 쓰고 침까지 맞아서 그런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내가 등을 밀어줄 수 없다고 말하자 여자들의 입에서 제일 목욕탕에 있는 힘 좋고 젊은 때밀이 아줌마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그쪽으로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제는 정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저 말 많은 여자들이 오죽이나 옥천탕을 악선전하고 다닐까 걱정이 되었다. 두 여자는 뜨거운 김이 서려 있는 물 위에 고개를 내밀고 마치 나무 둥치에서 벌레를 발견한 딱따구리처럼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세상이 어찌 되려고 그러는지 매일매일 살인해다 자살 사건이니 원. 정말 텔레비전 보기가 겁나는 세상이야. 젊은 여자가 하필이면 왜 이 동네에 와서 죽었을까? 그러게 말이지. 그나저나 그 모텔 장사하는 데 지장께나 있겠는걸. 나는 어떤 예감에 진저리를 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몰랐어요. 어제 저희 위에 있는 모텔에서 젊은 여자가 자살한 시체로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얼마 전에 대구에서 남편을 죽이고 도망을 간 여자라고 신원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남자가 평소에 의처증이 심해서 여자를 좀 괴롭혔나 봐.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런다고 사람을 죽인다면 남자들 겁이 나서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 갑자기 귀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래서요? 그래서는 무슨 사람을 죽였으니 살아남기 어렵겠다고 생각했겠지. 허긴 평생 감옥살이를 할 바에는 차라리 자기 손으로 죽는 게 100번 낫겠지 뭐. 안 그래요? 우발적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못할 짓이지. 사람을 죽일 정도라면 근본적으로 그 품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야. 그도 그렇지만 그 여자 참 웃기지?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모텔에서 죽을 게 뭐야? 좋은 장소가 세고 셌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에휴, 무슨 악연일까? 여자들이 나누는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면서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정말 사람은 어쨌든 좋은 인연을 만나야 해. 혼사 때 집안 내력을 잘 살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 피는 절대 못 속이거든. 그건 그렇고 네 남동생 결혼식 날 잡았다며. 옳게 될 여자는 어떤 처녀야? 여자들의 화제는 다른 곳으로 옮아갔지만 갑자기 속에 것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가슴을 쌓아안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줌마, 왜 그래요? 왜 이래요? 놀라는 여자들의 얼굴 위로 그녀의 모습이 빙글빙글 겹쳐지는가 했더니 어느새 남편의 얼굴로 바뀌었다. 내 입에서 욕지기가 터져나온 것은 그 순간이었다.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빈통을 집어던지면서
소리쳤다. 말해봐. 말해봐, 이 바보야.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것도 철없는 아이를. 얼마나 그렇게 발버둥을 쳤을까. 입안이 바짝 마르고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과 함께 나는 쓰러지고 말았다. 딱딱한 타일 바닥에 얼굴이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가슴 속에서 고리 하나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손끝 발끝에 모여있던 힘이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이윽고 힘겹게 눈꺼풀을 짙었을 때 발가벗은 여자들이 바닥에 쓰러진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고 옷을 입은 옥천탕 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다. 명희 엄마, 왜 이래? 응? 괜찮겠어? 옥천탕 언니가 젖어있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띄엄띄엄 그러나 정확하게 발음하려 애쓰며 말했다. 언니, 아세요? 명희 아버지 말이에요. 그 사람 사형수였어요. 돈 때문에 남의 아이를 죽이고 그래서 사형을 당했거든요. 혹시 옛날에 있었던 그 유괴 사건 기억하세요? 코끝이 시큼해지면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물방울들이 눈에 아른거렸다. 갑자기 그 수많은 물방울들이 긴 세월 동안 안으로 가두어 놓았던 내 눈물이라 여겨지면서 가슴속에 일고 있던 소용돌이가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바닥에서 서서히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 남편을 죽였어요. 그 여자처럼. 나는 여자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높여 꺼이꺼이 울면서 통곡하기 시작했다.